떠나고 싶으면 2천억 달러부터 내놔.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위비를 3배로 올려받겠다며 서울에 도착한 미 국방부. 부국장이 단 하루 만에 역으로 280조 원짜리 청구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극초음속 무기와 독자 정찰위성 앞에서 미국의 이지스 방어 체계는 무용지물로 판명됐고, 철수 시뮬레이션 결과는 48시간 내 태평양 방어선 완전 붕괴였습니다. 72년간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미국이 실은 한국의 등 위에 올라타 제국을 연명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 펜타곤 동아시아 전략기획국 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라크에서 2차례 전투를 치렀으며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뒤 국방부 민간직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28년을 복무한 사람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명확합니다. 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을 뽑아내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장부 위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거대한 전진기지, 그리고 그 기지를 유지하는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를 놓고 버리는 끝없는 줄다리기. 저는 한국을 줄곧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수익률 좋은 자산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고요?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72년간 한국은 미국이 철수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예외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갑을 열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한국 측 협상단의 얼굴에는 언제나 같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표정.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애원. 저는 그 표정을 수십 번 봐왔고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예상대로군.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코드명은 퍼시픽 레버리지, 태평양 지렛대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한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조 4천억 원 수준에서 단숨에 3배인 4조 2천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그 협박의 무기는 늘 그래왔듯 주한미군 철수 카드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데릭 콜먼이 킥킥 웃으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NSC 경제안보 보좌관 출신인 데릭은 월스트리트에서 15년간 헤지펀드를 운용하다가 정부로 넘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동맹이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데릭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쪽 최근 5년간 방위비 협상 데이터를 정리해봤는데 패턴이 아주 깔끔해. 처음엔 반발하다가 우리가 철수를 언급하는 순간 바로 꼬리를 내려. 평균 저항 기간이 딱 6주야. 6주만 버티면 서울은 알아서 무릎을 꿇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릭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6주도 필요 없을 거야. 내가 직접 서울에 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숫자는 지금까지 한국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거든. 4조 2천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저쪽은 숨이 멎을 거야. 데릭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서울은 우리 장부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자산이야. 겁만 주면 끝없이 현금이 나오는 ATM이지. 이번에 확실히 한도를 올려놓자고. 회의실 안에 있던 참모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 표정 보는 재미가 있죠. 처음엔 화내다가 결국 도장 찍잖아요.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의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한국은 우리의 군사적 보호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보호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르는 법이고 그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보호자인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군용 수송기 안에서 저는 280쪽짜리 퍼시픽 레버리지 최종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제가 직접 쓴 문장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불안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되 실제 철수 의도는 제로. 목표는 오직 분담금 극대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저는 그때의 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만이었는지 저는 서울의 땅을 밟는 순간부터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초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용산 국방부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제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상을 무시했습니다. 건물이 높다고 군사력이 강한 건 아니니까요. 그것이 당시 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본관 3층 국제협력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의 양쪽에 한국 측 8명, 미국 측 7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형광등 불빛 아래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정면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 박진혁, 48세. 미국 조지타운 대학 안보정책학 석사 출신이라는 정보는 이미 파악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긴장도, 두려움도, 분노도 읽히지 않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살짝 거슬렸지만 저는 그것을 단순한 허세라고 치부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부터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방위비 분담금 1조 4천억 원은 미합 중국이 한반도에 투사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략, 자산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분담금을 연간 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한국 측 참모 2~3명의 눈이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박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펜을 천천히 돌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미합 중국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8,500명 전원 철수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던지는 순간 제 옆에 앉은 대립 콜몬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이 순간 한국 측은 얼어붙어야 했습니다. 과거 매번 그래왔듯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이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박진혁이 볼펜 돌리기를 멈추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우리도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그가 옆에 앉은 보좌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보좌관이 회의 테이블 위로 A4 크기의 문서 뭉치를 한 부씩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읽는 순간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 전략적 토지 사용 대가 산정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공식 산정액 2천억 달러.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2번 깜빡이며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 이 숫자가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에게 요구한 4조 2천억 원의 66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박진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메스처럼 정확했습니다. 지난 72년간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의 국토 중 전략적 가치가 가장 높은 핵심 부지들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오산, 군산, 대구, 동두천, 의정부. 이 부지들의 현재 시가와 72년간의 기회비용, 면제된 세금, 무상 제공된 인프라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최소 2천억 달러입니다. 부국장님, 미합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철수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에 이 금액부터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측이 아니라 우리 측이 얼어붙은 겁니다. 데릭 콜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8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동맹국에게 이런 식의 역청구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호주도, 어떤 나라도 미국에게 당신들이 우리 땅을 쓴 값을 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는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박 정책관, 이것은 현실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감사는 있을지언정 사용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박진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맹의 본질을 말씀하시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국장님께서 방금 주한미군 전원 철수를 언급하셨는데 동맹국에게 안보를 인질로 삼아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이야말로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동맹이 아니라 사업이라면 우리도 사업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제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전략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 협박이 블러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협상이 결렬된 직후 저는 이태원의 미군 기지 안임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데릭 콜먼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천억 달러? 저들이 미쳤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데릭의 이마에 굵은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워싱턴에 암호화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저희 직속 상관인 로버트 헤이스 차관보였습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펜타곤에서 아시아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보고를 마친 뒤 헤이스 차관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이클, 블러핑이야. 한국이 200억 달러도 아니고 2천억 달러를 실제로 청구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건 협상용 허풍이야.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여. 2차 협상에서 더 강하게 나가. 차관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래, 블러핑이겠지. 한국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은 미국 없이 못 사는 나라잖아. 7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2차 협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박진혁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러핑을 치는 사람은 약간의 긴장이 얼굴에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과장된 자신감이든 미세한 떨림이든. 하지만 박진혁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2천억 달러라는 금액을 말하면서도 마치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평온함. 그 평온함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진심인 건 아니겠지.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차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헤이스 차관보의 지시대로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어제의 토지 사용료 운운은 우리로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미합 중국은 최종 입장을 통보합니다. 분담금 4조 2천억 원.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감축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우선 8,000명을 빼겠습니다. 저는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측이 흔들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8,000명 감축이라는 구체적 숫자는 지금까지 어떤 협상에서도 꺼낸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박진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 전원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박진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국장님,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철수를 시작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천억 달러 정산은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빈 의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동맹국 협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데릭 콜먼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진짜로 나가버렸어. 이건 대본에 없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대본에 없었습니다. 72년 동안 한 번도 벌어진 적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면전에서 문을 닫고 나간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던 진짜 반격은 이 역청구서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이미
제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차 협상이 결렬된 직후 저는 서울 주재 미 대사관 지하 보안실에서 워싱턴과 긴급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로버트 헤이스 차관보뿐만 아니라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케빈 러셀까지 접속해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2차 협상 경과를 보고하자 헤이스 차관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나갔다고? 그게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박진혁 정책관이 국제중재재판소까지 언급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스크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빈 러셀 조정관이 턱을 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내부 여론이 어때? 국민들이 정부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는 대사관 공보팀이 정리해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읽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8%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62%입니다. 3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31%였습니다. 62%, 거의 2배로 뛴 거잖아. 헤이스 차관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여론이야 유동적인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감축을 시작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거야. 마이클, 3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감축 일정표를 테이블에 올려놔. 8,000명 감축 1단계 시점을 6개월 뒤로 못 박아. 실제로 짐 싸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들이 정신을 차리지.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데릭 콜먼이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나도 20년 넘게 협상해왔지만 이건 느낌이 달라. 한국 쪽 박진혁이라는 사람, 블러핑 치는 얼굴이 아니었어. 블러핑이 아니면 뭔데? 진심이었다면? 저는 데릭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진심으로 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퍼시픽 레버리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72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벌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벌어졌습니다. 3차 협상 당일 아침,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감축 일정표를 들고 용산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뒤 1단계 8,000명 감축, 12개월 뒤 2단계 12,000명 추가 감축, 18개월 뒤 전원 철수 완료. 이 구체적인 숫자들이 한국 측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 측 인원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축 일정표를 꺼내들기도 전에 박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우리 측에서 먼저 한 가지 통보 사항이 있습니다. 통보,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신경에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 중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전면 거부합니다. 현행 1조 4천억 원 수준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2천억 달러의 토지 사용대가 청구는 취소가 아니라 확정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법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감축 일정표가 갑자기 무게를 잃은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획대로 일정표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합 중국도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감축 일정표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 뒤 첫 8,000명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혁이 가볍게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무례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국장님, 그 일정표는 가지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 없이도 한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이 제 세계관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뜬 영상은 푸른 하늘을 가르는 하얀 비행체였습니다. 길쭉한 유선용 동체가 불꽃을 내뿜으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하단에 실시간 비행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도 24km, 속도 마하 7.2, 엔진 모드 스크램제트. 박진혁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체입니다. 코드명은 공개할 수 없으나 최고 속도 마하 7.2, 최대 고도 24km에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 간 자유 전환을 완벽하게 실현했습니다. 지난달 세 번째 시험 발사에서 모든 기술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심장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하 7.2, 초속 2.4km, 서울에서 부산까지 2분이 걸리지 않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개발에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AGM-183A 프로젝트는 시험 발사 실패를 거듭한 끝에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킨잘은 마하 10을 주장하지만 실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에 요격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DF-17은 마하 5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마하 7.2를 찍었다고요?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간 자유 전환까지? 저는 참을 수 없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데이터가 검증된 것입니까? 어떤 기관의 인증을 받았습니까? 박진혁이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본 그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부국장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여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합 중국의 위성이 시험 발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했을 텐데요. 본국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 정보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니 한국의 극초음속 시험 발사를 당연히 포착했을 것입니다. 박진혁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면 사실임이 드러날 것을 알기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극초음속 비행체가 실전 배치되면 그것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는 궁극의 대함 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하 7.2의 속도로 기동하는 물체를 우리의 이지스 방어 체계가 요격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지스의 SM-3 요격 미사일은 마하 5급까지의 목표물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마하 7 이상에서 변칙, 기동까지 하는 물체를 상대로는 사실상 무방비였습니다. 대릭이 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짜야? 우리 이지스로 못 막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해버리면 그 순간 우리의 해군 전략 전체가 의문부호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의 패권은 항공모함 전단의 압도적 화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한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펜타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박진혁이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 극초음속 비행체의 기술 계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설계, 내열 소재, 유도 알고리즘 전부 대한민국 독자 개발.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체 기술로 이 수준을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미군 없이도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아직 9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9가지가 더 남았다고요? 제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박진혁의 그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협박보다 훨씬 무서운 법입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5개의 궤도 라인이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진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독자 군사정찰위성 5기 체계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3기와 전자광학적 외선 위성 2기로 구성된 이 편대는 한반도 전역을 2시간 간격으로 감시하며 15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합니다. 날씨와 주야에 관계없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3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의 위성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한국을 통제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정보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었고, 한국은 우리가 틀어주는 만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자기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우주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는 자기만의 눈을요. 저는 허벅지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데릭 콜먼이 또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이러면 우리가 정보 우위로 한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는 거야. 알아. 닥쳐.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데릭이 움찔했지만 저는 사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진혁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공군의 전투기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의 쌍발 전투기가 조립 라인 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의 블록 3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완전 스텔스 능력을 갖추게 될 이 전투기는 245종의 항공용 핵심 소재를 100% 국산화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외국 부품 단 하나 없이 전투기를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245종 소재 국산화. 이것이 왜 중요한지 군사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미국이 내일 당장 한국에 대한 모든 무기 부품 수출을 금지해도 한국 공군의 전투기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최신형으로요. 일본이나 호주, 심지어 영국 공군도 미국산 엔진이나 부품 없이는 전투기를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족쇄를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철수 카드로 겁을 주면 고개를 숙이던 그 한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배하며 마하칠의 창으로 적을 찌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8년간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입니다만 무기 몇 가지가 미합 중국의 확장 억제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해구산이라는 궁극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해구산. 미국의 핵전력만은 한국이 대체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었습니다. 박진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해구산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부국장님, 해구산의 신뢰성은 제공자의 의지에 달려 있죠. 방금 전 부국장님께서 직접 철수를 언급하셨는데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의 해구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완벽한 논리적 함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철수를 무기로 사용한 순간 해구산의 신뢰도를 우리 손으로 깎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자충수였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안에서 암호화 통신기가 진동했습니다. 펜타곤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을 읽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국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발사 데이터 확인 완료. 마하 7.2 실측치 사실로 확인됨. 현행 이지스 시스템으로 요격 확률 12% 미만. 긴급 대응회의 소집 예정. 지체 없이 복귀하라. 요격 확률 12% 미만. 이 5글자가 눈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미 해군의 자랑인 이지스 방어 체계가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앞에서 사실상 무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 속에 미세한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펜타곤 본부의 긴급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이번 협상은 완전한 실패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우리 쪽에 유리한 성과를 챙겨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한국 측이 저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혁이 제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식 협상장이 아닌 국방부 내 소규모 회의실에서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저희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부국장님, IFPC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IFPC, 통합 방화력 지휘 체계. 미 육군의 최신형 다층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드가 고도 100km 이상의 높은 하늘을 방어하고 패트리어트가 중고도 40km 구간을 담당한다면 IFPC는 10km 이하의 저고도로 파고드는 드론, 순항, 미사일, 로켓, 박격포까지 전부 잡아내는 최종 방패였습니다. 하나의 발사대에서 최대 6종류의 요격 미사일을 인공지능으로 조합해 발사하는
사실상 하늘을 덮는 강철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관여한 극비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IFPC의 첫 해외 배치는 3년 뒤에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정을 18개월이나 앞당겨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배치하도록 승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 내 제35 방공포병 여단 구역에 몰래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내에 우리 무기를 배치하는데 동맹국의 허락이 필요하냐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요? 제가 IFPC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진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박진혁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산 기지 내부를 위해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IFPC 발사대의 특유한 황색 구조물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촬영 각도로 보아 위성에서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한국의 독자 정찰위성. 그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찍은 것이었습니다. 부국장님, 미합 중국이 18개월이나 일정을 앞당겨 IFPC를 우리 땅에 배치한 것을 저희는 배치 첫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성이 잡아냈거든요. 배치 첫날부터. 이 말에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극비로 추진한 작전을 한국이 첫날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몰래 무기를 배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를 몰래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시당하고 있던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박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왜 18개월이나 앞당겨 자국의 가장 첨단 방어 시스템을 우리 땅에 가져다 놓습니까? 앞에서는 나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가장 비싼 무기를 들여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IFPC를 한국에 배치한 진짜 이유는 한반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이 방어선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가장 첨단인 무기를 가장 먼저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철수와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이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면전에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이 직접 배치 승인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위성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가 새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국의 정보력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깊다는 뜻인지 박진혁이 태블릿을 닫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동맹이란 서로 투명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 모르게 무기를 배치하고 그 무기의 주둔 비용까지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점령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점령.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나사모처럼 박혔습니다. 72년간 우리가 해온 일을 한국이 점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대립과 마주쳤습니다. 대립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군산기지 쪽에서도 연락 왔어. 한국이 MQ-9 리퍼 드론 배치 현황도 파악하고 있대. MQ-9 리퍼. 하늘의 사형 집행인이라 불리는 무인 공격기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 지도자를 제거한 그 암살 병기를 우리는 군산에 몰래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것도 알고 있다고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한국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냥꾼이라고 믿었던 우리가 실은 사냥감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참사관 나카무라 겐지가 비공식 협촉을 요청해 온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제가 10년 넘게 교류해온 일본 측 실무 채널이었습니다. 언제나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관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정중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미합 중국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일본은 72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무슨 뜻이지? 일본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급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잖아. 이즈모급 헬기 항모 2척, 이지스함 8척, 잠수함 22척. 저는 오히려 나카무라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국장님은 자위대의 장비 목록만 보고 계십니다. 실전 능력을 보셔야 합니다. 자위대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실전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연간 비행시간이 한국 조종사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함대 출동률도 한국 해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고령화로 지원병 수가 매년 줄고 있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대가 전체의 27%에 달합니다. 이 숫자들은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펜타곤의 일본 담당팀이 매년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 관료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처음에 한미 간 균열을 일본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워싱턴에 접근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대신 일본을 동북아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성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후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 변화 시나리오를요. 결과가 어땠지? 나카무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와인잔 받침을 무의식적으로 돌리며 그가 말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반도에서의 미국 전력 투사 능력이 소멸합니다. 그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가 즉시 채웁니다. 대한해협과 동해를 통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이 사실상 자유로워지며 일본 열도의 방어 중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위대 단독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방위비를 올리고 군사력을 증강하면 나카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국장님,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린다 해도 그것은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실전 전력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은 63만 현역 병력과 310만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정원 24만 7천 명 중 실제 충원율은 78%입니다. 19만 명 남짓이 일본의 전부예요. 나카무라가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저를 직시했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일본도 잃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잃으면 태평양을 잃습니다. 한국은 교체 가능한 부품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핀포인트입니다. 그 핀 하나를 빼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가치를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갈등이 깊은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쟁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런 일본이 우리에게 한국을 지켜달라고 사실상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존재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오며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검은 비단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7조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사주는 고객이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으로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나카무라의 말처럼 그렇게까지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일본이 과장한 거라고, 자기네 안보 불안을 키워서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워싱턴에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체를 확인하겠다고요.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현실과 대면하게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워싱턴에 복귀한 다음 날, 저는 펜타곤 지하 3층의 전쟁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군사 모의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의 시나리오를 수천 가지 변수를 대입해 돌려보는 곳이었습니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작전, 대만 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모두 이 시스템으로 검증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팀에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돌려라. 주한미군 28,500명 전원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팽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6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손이 떨려서 표지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는 나카무라가 말한 것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 주한미군 철수 후 48시간 이내에 중국 동부전구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 차단 능력이 37%에서 8%로 추락합니다. 대한해협과 동해가 사실상 열린 문이 되어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결과, 한반도에 주둔하던 미군 정보 자산과 조기경보 레이더가 사라지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시간이 현재 4분에서 11분으로 늘어납니다. 7분의 차이가 미국 본토 방어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 철수한 미군을 괌이나 하와이에 재배치할 경우 기존 한반도 기지와 동등한 수준의 전력, 투사 능력을 재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1조 2천억 달러, 소요 기간 15년 이상, 1조 2천억 달러, 한국이 청구한 2천억 달러의 6배였습니다. 한국 땅을 무상으로 쓰면서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한 우리가 만약 실제로 쫓겨날 경우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6배나 더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 결과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철수 후 일본 방어선만으로 동북아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 23%,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카무라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전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에 형광등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철수 위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헛소리였는지 숫자가 증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을 빼면 미국이 잃는 것이 한국이 잃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지정학적 생명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국은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데릭 콜먼이 시뮬레이션 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안 좋아? 저는 보고서를 데릭에게 밀어 넘겼습니다. 데릭이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30초가 지나자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2분이 지나자 그가 보고서를 탁 덮으며 욕을 뱉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여기 있고 싶으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라라고 통보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데릭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넌 한국을 뭐라고 불렀지? 데릭이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익률 가장 높은 자산. 겁만 주면 현금 나오는 ATM.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ATM이 아니라 산소탱크였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산소탱크. 그걸 발로 차면서 당장 산소를 더 내놓으라고 한 거야. 데릭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며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GDP가 세계 12위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가 GDP 대비 2.8%라는 숫자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국방비가 GDP 대비 1.2%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일본의 2배 이상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쓴 금액이 280억 달러, 한화로 약 39조 원. 미국 방위산업의 아시아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은 피 같은 세금으로 미국의 방산 기업들을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자기 돈으로 63만 군대를 유지하고 미군이 공짜로 쓰는 기지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를 한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새벽 3시 펜타곤 사무실의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비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그 하얀 탑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28년 군 생활과 국방부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았고 동맹국은 항상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제 세계관의 토대였습니다. 그 토대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다고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려면 28년간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했고,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이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워싱턴에서 서울로 다시 날아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펜타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 3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이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것은 워싱턴 복귀 나흘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준 그 참담한 현실이 진짜인지,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 설 수 있는 나라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혁은 제 요청을 수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부국장님이 직접 보시겠다면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에 참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의 현재 역량에 대한 종합 브리핑입니다. 저는 승낙했습니다. 무엇이 나오든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브리핑 장소는 용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시설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것은 소박한 건물 몇 채에 불과했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거대한 작전 지휘 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실시간 군사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합참작전본부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별 3개의 중장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미래 계획이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실전 역량입니다. 모든 수치는 실측치이며 검증은 부국장님의 본국 정보기관을 통해 하셔도 됩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본 것은 제28년 군사 경력의 모든 전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 대한민국 3축 체계 현황.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 징보복. 이 세 축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찰위성 5기가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를 스캔하고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킬체인이 자동으로 표적을 할당하며 타격 명령은 한국군 지휘부에서 독자적으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두뇌로 판단하며 자기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완전 자율 체계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 KF-21 블록 세계발 현황.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갖추게 될 차세대 전투기의 도면과 시험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45종 핵심 소재 국산화율 100%.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한국 내에서 생산 가능했고 엔진 국산화도 시험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나도 외국 부품 공급이 끊겨서 전투기를 못 띄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의 F-35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동맹국은 미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한 달도 못 가 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족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이 켜졌을 때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작전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3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첫째, 독자적 정보감시 정찰 자산. 정찰위성 5기 체계로 완료. 둘째, 핵심 군사 능력 및 정밀 타격 역량. 극초음속 비행체와 국산 전투기 체계로 초과 달성. 셋째, 독립적 지휘 통제 네트워크. 현재 운용 중인 작전 지휘 체계로 충족. 작전본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국장님,
펜타곤이 전작권 전환을 미뤄온 이유는 항상 한국군의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그 명분이 오늘부로 소멸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전작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총사령관을 맡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군 장성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한국군 수십만 명이 싸우는 전쟁에서 미국인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72년간 미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장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체할 모든 조건을 갖춰버린 것입니다. 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기가 아니라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합 중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막지 않겠습니다. 2천억 달러를 정산하시고 떠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합 중국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룰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룰. 이 세 글자가 귓속에서 종처럼 울렸습니다. 72년간 규칙을 정하는 쪽은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규칙을 따르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72년의 관성을 정면에서 뒤집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규칙을 정하고 미국이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진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블러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허세도, 과장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나라의 힘에 대한 냉철한 확신만이 차가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첫날부터 무표정했던 이유를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IFPC 배치도, 미국의 약점도 전부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벽에 부딪히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냥을 하러 서울에 왔지만 사냥터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퍼시픽 레버리지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맞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릭 콜먼은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그를 완전히 탈진시킨 것 같았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ATM이라고 불렀던 것이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헤이스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돌린 48시간 시뮬레이션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이미 차관보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가 봤어. 네, 차관보님.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내가 직접 본 것이 이 숫자들을 확인해 주는 거야? 저는 3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8년 군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네, 확인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들은 미군 없이 한반도를 방어할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독자 정찰위성, 자체 전투기, 완전한 소재 국산화. 저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요. 헤이스 차관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벽의 시계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내 건의는 뭐야? 한국의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방위비 증액을 포기하라는 거야? 증액은커녕 현행 수준도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오히려 한국에 주둔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헤이스 차관보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28년 동안 동맹국한테 고개를 숙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나한테 한국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차관보님.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이 행성의 한반도를 대체할 지정학적 위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헤이스 차관보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 피로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아까 내가 한국 측에서 전작권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지. 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지원자가 됩니다. 지휘관이 아니라 지원자요. 한반도 전쟁의 총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고 미군은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됩니다.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헤이스 차관보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72년이야, 마이클. 72년 동안 우리가 저 반도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 그 운전대를 넘겨주라고? 저는 헤이스 차관보의 눈을 직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한국이 우리보다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십니까? 헤이스 차관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찌른 곳이 정확히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놓지 않으려 한 진짜 이유는 한국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배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을 통제하기 위한 마지막 고삐가 전작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삐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당나귀지 용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퍼시픽 레버리지 보고서의 표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쓴 그 문장. 한국의 안보 불안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되 실제 철수 의도는 제로. 목표는 오직 분담금 극대화. 이 문장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문장으로 보였습니다.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없는 나라를 상대로 안보 불안을 무기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보고서 표지 위에 빨간 펜으로 한 줄을 그었습니다. 프로젝트 종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ATM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돈을 뜯어내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스스로의 손으로 마하7의 창을 만들며 스스로의 의지로 72년의 굴종을 끊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 아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허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지 한국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돌아온 뒤 방위비 협상은 한국의 조건에 가까운 방향으로 재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서 규칙을 정하는 쪽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한국전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 있는 그 기념관을요. 비를 맞으며 순찰하는 미군 병사들의 석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70여 년 전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한반도에서 싸운 미군 병사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동맹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워싱턴은 그 피의 기억을 달러로 환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사업으로 바꿔버린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70년 전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하고 세계 3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미국과 대등하게 마주 앉아 새로운 규칙을 쓸 수 있는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흘린 피와 땀을 폄하하며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한 우리의 오만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남의 보호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키며 스스로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상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무엇을 바쳐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존재하기 위해 한국에게 무엇을 내놓아야 하느냐.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부국장이 서울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